정말 중요한 이슈를 오늘 같이 공유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자교모 또 김영준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유엔 산하 기구와 그 외 66개 기구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기후 기금 GCF라고 하죠. 송도에 있는데 거기서도 탈퇴를 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녹색 환경 관련된 이슈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고,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유엔이 운영비가 이제는 고갈될 것이다 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 녹색사기라고 하는 이야기, 이 단어의 핵심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악마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있고요. 그 이득을 통해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는 이 현실에 제가 조금이나마 이것을 바로잡는 데 일조하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크게 두 가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기후정음이라는 책은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훈민정음의 그 정음입니다. 기후과학의 올바른 소리를 일반 대중분들께 그리고 많은 학자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 과학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취지의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게 신개념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공군에서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3절 전략입니다. 시간축을 공격해서 실제 현대 군사 감독원의 신조어로서 고전 병법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를 지우고 현재를 붕괴시키고 마지막 미래를 빼앗으면 한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 침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쓰여지는 무기들이 있겠죠. 그 첫 번째 무기가, 과거를 지우는 방법은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지우면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죠? 동북공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를 붕괴시키는 것은 현재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뿌리는 부정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빼앗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국가의 과학기술과 국가의 엔진을 붕괴시키면 미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이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전쟁, 이런 전술과 전략은 국민을 깨어내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바로 세우는데 우리 국내 안에서의 문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학기술과 국가의 엔진, 특히 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기다려주지 않죠. 이 미래를 빼앗기는 이 국가 엔진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과연 세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도태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 수 있는데, 이것에 쓰여지는 무기가 바로 이 탄소 중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쓰여지는 어젠다고요.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체를 무너뜨리는 데 쓰여지는 어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기후에너지부에서 온실가스 53에서 61% 감축을 목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 19조의 예산을 편성했죠.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탄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는 ESG 경영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관련해서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녹색 보조금은 역대급으로 증액했습니다. 41.6%를 증액해서 약 3조를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보조금에 우리 예산이 쓰여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매년 0.6%의 경쟁性하락이 예상된다. 무엇만으로? 탄소중립 정책 하나만으로. 자, 그리고 부울경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 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매년 %의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첨강 시멘트, 그 다음에 석유화,
부분은 매년 400조 이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과 에너지 부분 전체를 따졌을 땐 1000조 원 이상이 우리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대야 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례를 한번 보면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약 15에서 20년 전부터 탄소 중립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곳이 있죠. 그게 바로 유럽입니다. 자, 유럽의 현 상황은 어떻냐? 지금 현재 그 산업 전기료가 미국은 8.1센트, 우리나라는 약 14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그 비용의 습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산업 전기료가 4배 폭등을 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3.8센트고요. 이탈리아, 독일은 이제 30센트를 육박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몇 배예요? 4배에서 5배 정도 비싼데 과연 이 현재 상황에서 기술 경쟁력, 에너지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유럽이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간 탄소 30% 감축을 성공했습니다, 유럽은. 그런데 청구서가 발행이 됐어요. 얼마래요? 4,400조를 앞으로 EU는 뱉어내야 됩니다. 계속 돈을 뭔가에는 많은 계약과 많은 그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녹색의 역설이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와 이 산업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I 시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AI 산업의 거의 구할은 에너지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에너지 산업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과연 유럽이 AI 시대의 산업에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이야기들과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 안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은 더 정확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과연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 총량, 우리나라가 9위 정도 합니다. 전 세계 배출량 중에 각 국가별로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 총량 중에 중국이 배출하는 양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무려 45%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그 외에 거의 200여 개국의 많은 데이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 상위 10개국의 탄소 배출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배출량에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중국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의 가장 큰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 가 바로 이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실제로 파리 기후협약은 매년 421조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선진국들이 작년에 이제 의결을 했죠. 그리고 중국은 얼마예요?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과학이라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정말 지구가 이렇게 위기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면 과연 전 세계 45%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중국이 분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일까요? 정치일까요? 이미 정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이것을 2017년과 2025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했죠. 이 분담금 낼 수 없다. 이건 비과학적이고 이건 너무 정치화되어 있는 어젠다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엔 산하 66개국, 유엔 산하는 31개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5개의 기구, 그래서 총합이 66개의 기구에서 미국이 탈퇴를 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 약 35개가 기후 어젠다 핵심 기구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기후 어젠다에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기구까지 다 하면 한 50개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정말 기후 어젠다가 핵심 어젠다로 운영되는 기구가 66개 중에 35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미국이 탈퇴한 것은 이 녹색 사기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 본부가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셨었죠. 그리고 UN IPCC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이 이회성 의장이 계셨습니다. 의장국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어쨌든 한국 분께서 의장이셨으니까 대한민국이 의장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두 분이 유엔에 계시는 동안 무엇이 진행되었다? 파리 기후협약과 지속가능 개발과
녹색 기후 기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IPCC 지금까지 6차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 6차 보고서에 어마어마한 양의 잘못된 과학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고 지금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6차 보고서를 총괄하셨던 분이 이회성 의장이십니다. 자, 이 두 분이 이 녹색 사기라고 하는 이 전체 어젠다에 실질적으로 수장이셨던 분들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 녹색 사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판명이 되고 밝혀진다면 이 두 분이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색 기후 기금도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GCF는 연간 약 6천억 정도의 예산을 씁니다. 많은 프로젝트라든가 기후 관련된 어젠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미국이 약 6조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기로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탈퇴를 통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녹색 사기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야기하고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녹색 사기에 실제로 자금을 정면으로 차단한 거고요. 이 녹색 이념의 붕괴의 신호탄을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녹색 사기에 들어가는 자금줄과 모든 프로세스를 다 차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냐면 이 녹색 기후 기금에 미국 행정부가 돈을 차단했는데 우리나라 예산으로 지자체의 예산으로 녹색 기후 기금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중국이 배후에 있는 녹색 사기 어젠다의 돈줄을 차단하려고 전 세계 굵직굵직한 기구에서 탈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자유우방 국가인 대한민국이 거기에 돈을 지원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리처드 린젠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과학 석학입니다. 기후과학 석학.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마술을 믿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 안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반 정도는 과학적인 팩트 체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기후재난과 해수면상 등이 팩트인가,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데이터와 함께 말씀드리는 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마지막으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을 과연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북극곰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총 5가지의 챕터로 이렇게 이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을 어렵고 복잡하게 일부러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몰래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대중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쉽게 알지 못하는 형태, 그렇게 눈을 가려놓고 우리 몰래 혈세가 엄한 곳에 계속 쓰여지고 있다 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몰래 에너지도 낭비되고 있다. 우리의 혈세와 에너지가 모두 낭비되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총 12개의 과학적 팩트를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입니다. 수증기는 가장 큰 온실가스이다. 무엇으로?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으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팩트입니다. 수증기가 가장 큰 온실가스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대기 중의 온실 효과는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70에서 100배 정도 크고요. 그 영향력이.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것에 의문을 표할 수는 없습니다.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70에서 100배 정도 온실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산화탄소는 인간의 배출량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훨씬 더 클까요? 그 배출량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이
인간이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훨씬 큽니다. 이 세 가지는 팩트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이아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팩트에 대해서 이 다이아그램 안에 잘못된 오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증기를 제거시켰습니다. 자,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인데 가장 강력한 온실 효과가 있는 수증기를 이 다이아그램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죠. 눈을 가려놓고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증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그램이 이렇게 됩니다.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이 수증기가 약 95%, 이산화탄소가 약 3.62%, 기타가 1.38%. 물론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증기를 포함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두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자연적 배출 이산화탄소를 뭐라고 했어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건 인간의 배출이고요. 이게 자연적인데 deforestation. 벌목하는 것만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의 대부분은요, 해양과 바다에서 증발하고 화산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고 식물과 동물이 썩으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이 다이아그램에서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수증기 뺀 것처럼. 그러면 이 해양, 화산, 식물, 동물 등의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다 넣으면 이렇게 다이아그램이 바뀝니다. 자연적 배출이 약 96.6%, 인간의 배출이 약 3.4%.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바로잡은 첫 번째, 두 번째 오류를 다 넣고 다이아그램을 만들면요, 이렇게 됩니다. 전체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약 1%에서 2% 수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수증기고요.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내 양은 요 점 하나만큼이다. 자,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 줄여서 탄소 중립 100%를 했다고 칩시다. 이 점 하나 없앴는데 과연 기후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점 하나만큼 발생되는 인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연 지구의 기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팩트체크 된 적이 없어요.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간 인류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 중에 약 0.0001%,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100만 개로 블락을 짜서 이 블락 하나 정도가 인류 전체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모으고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량이 이렇게 큰 미량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인류 배출 이산화탄소가 100만 분의 1 수준이고 이 기온과 기후의 영향이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 방금 제가 수증기라고 말씀드렸죠. 지구 대기 중에 수증기는 뭐예요? 구름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활동량입니다. 태양의 활동량과 구름으로 결정되는 게 지구의 기온과 기후입니다. 물론 해양의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 광활한 자연의 섭리로서 기후 변화는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기후 위기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무엇 때문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위기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질학의 역사적으로는요, 지구 이산화탄소와 지구의 기온과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거의 판명이 났다라고 합니다.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 그래프가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지난 6억 년 전부터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빙액 연구를 통해서 발생된 이제 지질학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인데, 그 다음에 이 회색 라인이 평균 지구 기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구 기온은 어때요? 거의 변화가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산화탄소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온도는 어떤가요?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량 똑같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구 기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상관관계가 조금은 일치되는 구간들도 있어요. 그런 구간만 딱 보여주고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준다라고 계속해서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이 전체 그래프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체 그래프를 어떻게 안 보게 하는지도 제가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편집하고 은폐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디였다? UNIPCC였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미국 행정부가 탈퇴한 겁니다. 그 데이터들이 과하게 쏠려 있는 곳이 또 6번째 보고서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당연한 이야기를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엇의 먹이일까요? 이 식물들의 먹이죠.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식물이 먹는 이산화탄소를 왜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 먹이가 많아졌잖아요, 식물 입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전례 없는 지구의 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위성사진으로 다 연구 결과 나온 거예요. 위성 데이터입니다. 미국 대륙의 2배만큼의 면적,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만큼의 면적이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식물들이 먹을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보시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는 기계들도 거기 안에 배치해 놓습니다. 왜? 식물들이 먹이를 많이 먹어서 잘 자라야 되니까. 그런 효과가 지금 지구에 벌어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이런 과학 어떤 위성 사진에서 발생된 연구 결과를 보고서에 넣지 않는 거예요. UNIPCC 같은 기구에서.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이나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은 정책을 펼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요, 물론 식물도 잘 자라지만 두 번째, 물의 효율도 늘어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증산작용이 뭐냐? 이산화탄소를 마실 때 이 기공을 열어야 하죠, 식물이. 그럴 때 이 안에, 식물 안에 있는 수분도 같이 증발이 돼요. 문을 여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막 같은 데서는 이 기공을 못 열어요. 물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기공을 짧게 열어도 많은 이산화탄소가 한 번에 들어오니까 기공을 짧게 열어도 되고 아니면 덜 열어도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떨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그러면서 수분을 사용하는 물 사용 효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물의 사용량도 높아지고 식물들도 더 잘 자라고 정말 선순환입니다. 사실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산화탄소를 악마하는 것인가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성질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자, CO2는 온실가스긴 합니다. 열을 흡수하니까요. 자, 에너지 흡수 파장이 그런데 매우 좁아요. 수증기랑 다릅니다. 수증기는 굉장히 넓어서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CO2는 그 파장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농도가 일정 레벨 이상이 딱 도착하면요, 그 다음부터 열 에너지 흡수량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0ppm, ppm은 다들 아시죠? ppm일 때 280 ppm까지 늘어날 때는 CO2의 열 에너지 흡수율이 약 6.2%가 증가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6.2% 상당히 큰 값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280 ppm에서 407 ppm까지 올라갈 때는 0.6%밖에 증가 안 해요. 열 에너지 흡수량이. 이미 찼으니까. 열의 양이. 그런데 407에서 690 ppm까지 갈 때는 0.4%밖에 늘지 않습니다. 요 앞에 0ppm일 때 280 올라갈 때는 6.2%였던 게 407에서 똑같이 약 280 ppm 정도가 늘어날 때는 0.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ppm의 그 수치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 온실 효과에 대한 열 흡수 양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 세계가 홀들갑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산화탄소의 성질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기상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간 폭염 일수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데이터입니다. 1900년대부터 1930년, 40년대까지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런데 1940년도부터 60년대까지는 계속 떨어졌어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경제는 발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가 보시면 어디부터밖에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 그 구글에 그 이산화탄소 평균 CO2 농도 변화 딱 검색해 보시면요, 이 데이터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1960년대 이전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으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의 데이터만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럴까요? UNIPCC도 이 데이터밖에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CO2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 데이터는 1940년대가 가장 더웠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전의 데이터들을 기후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국립기상청 데이터입니다. 1913년 GDP에 약 2.2%의 비용이 발생했대요. 홍수로 인해서. 그게 1940년대에는 0.2%로 떨어졌고요. 21세기에는 0.05%, 약 4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홍수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망하고 있다, 우리가 다 잠긴다, 말도 안 되는 거랍니다. 45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전혀 연관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계속 늘고 있는데 농도는 홍수로 인한 피해량은 계속 줄고 있다. 자, 이것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경제 성장과 예측과 그렇죠?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 문명은 계속해서 이런 홍수와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미국 국립소방센터 데이터입니다. 자, 연간 산불로 소실된 토지 면적이에요. 1913년에는 소실 면적이 20만 평방킬로미터. 그런데 이게 2024년에는 약 3만 6천 평방킬로미터까지 떨어졌습니다. 80% 이상 감소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산불 때문에 지구가 난리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CO2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완전 역방향이죠. 이런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은 99% 이상 줄었습니다. 1920년대는 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지금은 99% 이상 줄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병원과 도로와 통신 기반 사회 인프라를 발전시켰고, 기상 예보 시스템이 좋아졌고, 재복구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 보호받는 거예요.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줄인다고 우리 인류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정책 기반하는 누군가가 우리나라 혈세를 낭비하는 예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린피스 아시죠? 그린피스의 거짓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우리나라 혈세 수조 원이 낭비된 예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CO2 농도는 약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10% 농도 증가했으니까 이제 해수면이 올라갈 거다가 논리잖아요. 기후위기론자들은. 그래서 2020년에 그린피스에, 그 당시에는 그린피스 코리아 대표였어요. 찌이팽정,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하도 말이 나오니까 지금은 한국분이 대표세요. 그리고 이 찌이팽정은 아시아 디렉터로 갔어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 2020년에는 그린피스 한국 대표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약 15조 3천억을 부산에다가 예산 편성해서 해상도시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저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정말 부산이? 그런데 이거 웬걸? 지난 30년 동안 부산 해수면 상승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 미국 해양대기청 데이터예요. 미국 해양대기청은 전 세계 모든 항만의 해수면을 다 관측합니다. 위성으로. 그런데 부산 해수면 높이는
지난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없다라고 낼 수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기본 계획도 자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팩트는 해수면 증가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던 거죠. 자,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이 수조 원의 혈세 다 누구 돈이었어요? 우리 국민 돈이었어요.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시스템과 우리나라 전체 환경 정책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혈세가 줄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 이분이에요. 여기 연설대에 있는 쇼를 했죠. 그야말로. 정말 몰디브와 투발루는 물에 잠기고 있을까요? 저도 2016년도에 잠긴다고 해서 투발루나 몰디브에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나? 전 세계인들의 여행 러시가 발생했었어요. 근데 위성사진 결과 투발루는 국토 면적이 지난 40년 동안 오히려 2.9% 증가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후파리 코미디쇼 때문에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여행객들이 몰려드니까. 이 외무부 장관이 유엔 국가 수장들한테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우리 잠기니까 보조금 좀 달라. 페이업 한 거예요. 우리 잠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극곰 이야기입니다. 북극곰 개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950년대 5천 마리 수준이었던 게 이제 3만 마리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부쩍 북극곰에 대한 이야기 뉴스에서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이제 싹 감추는 겁니다. 왜? 이제 다 들통났거든요. 이러고 다른 어젠다로 넘어가요. 그 다음 어젠다가 뭐예요? 북극곰 다음 어젠다. 북극곰으로 이제 돈 못 받으니까. 이거 다 연구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북극 항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북극 항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과학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북극곰 개체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로 북극곰은 생존율도 늘어나고요, 새끼도 늘어나고요. 너무 살기 좋대요. 이 생물학자가. 왜냐하면 북극곰이 최상의 포식자이고 여러분 뉴스나 영상 이렇게 보시면 이게 빙하 거의 녹은 거 위에 북극곰이 올라가서 막 아파하는 영상들 뉴스 TV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부상을 당했거나 정말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인 북극곰만 딱 찍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북극곰은요 5분 넘게 잠수할 수 있답니다. 수영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리고 14m 수심까지 내려가서 막 생선 잡아먹고 한대요. 그런데 아픈 북극곰만 딱 찍고 모든 북극곰이 다 그런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빙하 조금 흘러내려서 빠지는 녹고 있는데 딱 찍어서 모든 빙하가 다 그런 것처럼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속아왔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딱 나오니까 이제 다 숨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극 항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북극 빙하는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 우주항공기구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북극이에요. 자, 북극에 녹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2012년 9월 2일자의 빙하량과 2025년 9월 2일자의 빙하량을 비교한 데이터예요. 그런데 녹색은 뭐냐? 늘어난 양이고요. 빨간색은 줄어든 양입니다. 빙하량이. 자, 보시면 2012년 대비 2025년 녹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녹색이 많죠? 빙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3일과 2025년 9월 13일도 녹색은 또 늘어났죠. 며칠 만에 또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2012년 9월 20일, 9월 20일 녹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완전히 빙하는 늘어나고 북극항로 같은 건 열리지 않는데 뭐 빙쇄선 말씀은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그 얼음은 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부시면서 간다고 쳐요. 자, 그 밑에 빙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 보이는 빙하보다 밑에 빙하가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큰데 타이타닉호 사고 같은 게 속출할 겁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의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을 싣고 있는 그 무역선들이요.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산 해상도시의 거짓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예산과 실제로 올해 이제 지방선거도 사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어젠다를 만드는 거예요. 불경 시민분들에게 이러한 거짓 데이터를 가지고 거짓 정책을 내놓으면서 표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만큼은 지금 우선 막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되었다. 실제로 위성사진을 보면 빙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5년 3월 22일 날 찍었던 실제 위성 데이터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빈 데가 있나요? 빙하는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잠깐 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겨울에 계속 이렇게 차여 있는데 과연 이 안에 어떻게 북극 항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와 빙하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기후변화는 꼭 있어야 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기후는 변화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기후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또 언론사들은 기후변화 없다라고 말한다고 배척하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아니에요. 기후변화는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의 영향은 거의 없고 이거로 인한 기후위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팩트는 기후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기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그걸로 인한 기후위기 같은 건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은 완전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후 변화는 있어요. 기후 위기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환경 오염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자, 환경 오염은 있죠. 그리고 그걸 관리해야죠. 물과 땅과 쓰레기를 관리해야죠. 그것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과는 완전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혼용해서 쓰기 시작해요. 특히 기후위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막 환경 오염시켜도 괜찮은 사람들인,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아닙니다. 환경 오염과 탄소 중립은 완전 다른 어젠다이고 과학적으로도 다른 영역이에요. 환경 오염은 있고 관리해야 되고 기후 변화는 당연한 것인데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 위기는 없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에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이 발생한 CO2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하겠다는 탄소 중립 어젠다는 완전한 거짓이다. 이것이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은 완전히 폐지돼야 되고요. 녹색 보조금도 폐지돼야 됩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그러니까 같이 동조해야 돼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1부는 이렇게 정리를. 자, 그러면 녹색 사기라고 하는데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사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녹색 사기라는 단어, 그린 에너지 스캠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쪽에 더 강하게 이제 규탄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녹색 사기가 실제로 어떻게 멈춰져 있는 것인가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이 데이터는 기후과학에서 나와서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느 기업의 11년간 영업이익 추이 두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된다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투자하겠죠. 뭔가 상승 곡선이에요. 그런데 이 두 기업은 같은 기업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Y축에 달라요. 여기는 Y축 텀을 크게 뒀고요. 여기는 작게 뒀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도 그냥 그래프를 딱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Y축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기업 혹은 어느 데이터, 어느 기상 데이터를 큰 폭을 보여주고 싶으면 Y축을 이렇게 짧게 두는 거고요. 큰 폭으로 주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Y축을 크게 두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을 투자해야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미 요거 보고 딱 어느 기업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둘 중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뭔가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곳에 리스크를 안더라도 투자해보고 싶죠.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데 투자하고 싶지 않죠. 테슬라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와 뒤를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다? UNIPCC였다. 명분을 계속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 받았고 UN에서 온 데이터니까 우리는 한다.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하나의 이해관계들이 만들어졌다. 앞뒤를 은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상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요거는 실제로 나사에서 관측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 온도의 변화 중에 기후 위기론자들은 어느 데이터를 지우고 싶을까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앞단의 데이터를 안 보여주고 싶어요. 왜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산화탄소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구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타컨이 여기 1980년대부터의 데이터만 보여주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단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보고서를 올려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온도는 계속 올라가니까 저 데이터 중에 앞에 단 자르고 편집을 합니다. 이제 제가 UNIPCC 컨설턴트라는 과정하에 제가 편집해 볼게요. 앞에 단 딱 지우고 1980년대 데이터부터만 딱 하나의 데이터로 넣어서 보고서에 올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오,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니까 온도 올라가네가 명분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앞뒤를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폭염일수와 폭염 강도지수 두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도 요 옆에 폭염일수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 데이터는 삭제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그래프가 이렇게 편집됩니다. 1960년부터 CO2 계속 올랐는데 온도도 계속 올랐고 폭염 일수도 많아졌고 강수도 높아졌네. 요 그래프로 편집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네.의 명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주 많은 사례 중에 한두 개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막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의 데이터가 그 UNIPCC 6번째 보고서, 물론 그 전에도 보고서에 있었지만 6번째 보고서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기후학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미국 기후대기청에서 노아에서 실제 측정한 값은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 데이터가 실제 측정 값이에요. 근데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미국의 데이터 센터로 넘어갈 때 조작합니다. 어떻게? 이 앞단의 데이터를 밑으로 쭉 내려요. 이 Y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조작 사건이 들통이 나서 미국에서 청문회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데이터. 1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2차 데이터에서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조작합니다. 뒷단을 이제는 올려요. 앞단을 내리거나 뒷단을 올리는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후 데이터를 조작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온라인상에 계속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후위기는 없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적도 있고 내려가는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기반하거나 기업의 앞으로 전략을 정한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런 데이터를 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클린텔 코리아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 2,000명의 기후 연구자들, 기후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국제 기구고요, 재단인데 클린텔에서 실제로 UNIPCC AR Assessment Report 6번째 보고서를 하나하나 낱낱이 무엇이 과학적으로 잘못되고 무엇이 조작되었고 무엇이 은폐되고 어떻게 데이터를 바꿔치기 했는지를 비판서를 냈어요. 클린텔에서. 이 클린텔이라는 기구는 존 클라우저 박사님, 제가 후에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린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데
그 국제기구가 미국의 CO2 컬리전이라고 하는 실제로 미국의 오일머니들이 후원하는 미국의 녹색 사기를 규명하는 기구가 CO2 컬리전입니다. 거기와 함께 우리가 많은 협력하고 MOU를 통해서 같이 기후과학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미국의 현재 이런 정책의 기조의 변화에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CC 보고서 하나하나를 비판하는 비판서가 나왔는데 클린텍 코리아는 이제 이걸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IPCC 유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기상청에서 매년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UN IPCC 데이터를 갖다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상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클린텔 본부는 UN IPCC 보고서를 비판했다면 우리 클린텔 코리아는 한국 보고서를, 국내 보고서를 비판하는 비판서를 만들자. 그런데 여기에 이걸 할 때는 어떤 개인이 번역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후원도 너무 감사하지만 기업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기업 후원도 굉장히 절실하고요. 실제로 오늘을 좀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뭔가 연대해서 이 ESG 경영과 탄소 중립의 정책이 기업에는 굉장히 큰 비용으로 발생할 건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규명하는 일에 조금씩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녹색 사기극의 플로우를 좀 보겠습니다. 순서를. 우선은 2025년 유엔 총회에서 탄소 중립을 인류사 최대 사기극이다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45분의 연설 중에 약 한 17분 정도를 탄소 중립 규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보조금 전면적으로 폐지했고 파리 규율협약은 이전에 탈퇴를 했었고 ESG 경영 규제도 완전히 다 철회했습니다. 물론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몇 개 주는 아직 해요. 그런데 상당수의 주가 이제는 규제를 다 철회하고 있다. 이 녹색 보조금이 연간 약 1,800조 정도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막았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후의 세력에. 그리고 2025년에 APEC 기조연설에 오셔서 Clean, Beautiful Coal, 그래서 CO2 컬리전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클린텔과 CO2 컬리전이 같이 뭔가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날 제가 자유대학 친구들과 함께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환영식에 제가 참가해서 연설도 하고 환영사를 했었는데 이때 저희 슬로건이 Clean, Beautiful Coal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조연설에서 Clean, Beautiful Coal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정말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외치는 말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셨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슬라이드 정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산업혁명부터 200년간 약 1조 배럴의 석유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인류 전체가 PIP, Petroleum Initially in Place, 지층 속의 모든 석유 전체량입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양이 굉장히 많다. 풍요롭다. 사실은 석유 양은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Proven Reserve, 확인돼서 사용이 가능한 석유 양을 봐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게 약 2조 배럴입니다. 그리고 석유 매장량은 계속 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 매장량은 이 Proven Reserve입니다. 근데 2조 배럴에서 계속 늘고 있다. 왜 늘고 있을까요? 탄소 중립해서?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계속해서 더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확인된 사용 가능한 석유 양은 늘어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고갈될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 많은 기계들의 효율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태양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굉장히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안에 사회마 구소,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이 엄청난 독극성 물질이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중에 폐기물로 처리가 되면 카드뮴, 비소 등 독성 물질들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가 적은 국가에 가서 다 묻어요.
특히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쪽에 폐기물이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그냥 묻으면 안 되죠. 다 화학 처리하고 독성물질 제거하고 묻어야 돼요. 그런데 만드는 비용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외에다가 가서 묻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묻었을 때 비가 내리고 계속 쓸려 내려가면 이 독성 물질들이 어떻게 된다? 땅과 바다로 흘러간다. 그게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폐기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왔을 때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게 될 거니까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력 이야기는 한 개의 해상 풍력에서는 매년 1만 마리, 수만 마리의 새들이 이 풍력 터빈에 치여서 죽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치여서 죽고요. 바다에서도 죽습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죽냐? 이게 해상 풍력에 띄우는 방식인데 이 띄워주려면 브로잉을 하고 여기에 계류선으로 밑에 땅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야 표류하지 않잖아요. 해상 풍력이. 그런데 이 앵커 이 안에다가 이제 땅에다 고정을 할 때 파일 드라이버라는 해상 방치로 내려치어요. 이게 내려칠 때 이 음파가 고래와 해상 동물들, 돌고래, 바다표범들을 해친다는 겁니다. 이 음파가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갈 길을 잃고 다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래들이 죽어서 해변가로 내려오는 일들도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런 새와 고래와 뭐 해상 동물들 죽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국가 안보에도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해저 전력선과 해저 인터넷망을 적국에게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 다 밑으로 가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와서 설치를 할 때 특히 중국 터빈, 우리나라 지금 터빈의 대부분은 중국산인데 그 중국 기업들이 와서 이거 설치할 때 이 밑에 해저 터널을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선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광이 잘 맞는 조건의 지정학적 위치들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를 해야 되는 하면 좋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양광을 지을 때 여러분 요렇게 세로로 짓는 게 좋을까요? 가로로 짓는 게 좋을까요? 효율적으로 가로로 져야죠. 왜요? 태양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태양의 노출량이 많은 형태의 플랜트 구조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가로 형태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많고 태양이 많이 머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토도 작지만 세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형에 맞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작고 세로고. 사실은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주장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지금 우리나라 혈세로 보조금 퍼주면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해상에서 그 다음에 멀리서 기존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태양은 빨리 떠오기를 기다리고 밤에는 발전 못하고 발전 못한다고 해서 ESS 배터리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 그건 또 비용 아닌가요? 그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왜 선택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을 바람은 불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사실 박석순 대사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클린텔의 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석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기우제를 지내라. 바람 불기 바라고 태양 저기 기다릴 바에 그냥 기우제를 지어라 하고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효율은 20%도 안 됩니다. 그렇게 좋아졌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0%에서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탄소 중립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면 이 태양광과 풍력도 당연히 완전히 폐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탄소 중립 정책이 완전한 거짓이라면 이런 저질 기술 산업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럼 우리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국가 에너지 시스템으로 아리백이라고 하는 어젠다 안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가? 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석탄 만들어진 전기로 충전을 하면 휘발유 1리터로 12km 가는 일반 자동차와 거의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라고 미국 미시건 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 모교인데 이 팀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 팀이 저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전 세계 전기차로 만약에 대체가 됐을 때 필요 자원량은 지금의 7배로 치솟을 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의 땅을 파헤쳐야 되는데요? 226톤의 땅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 안에서 27톤의 광석과 11톤의 소금물로 그 히토류라든가 여러 광물들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형 광물의 광산에서는 약 40대의 트럭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6,800만 리터의 경유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갈 배터리 만들려고 이 어마어마한 양의 지구의 광물과 지구의 땅을 파헤치는데 과연 전기자동차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따지면 전기차는 오히려 내연차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 대비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휘발유가 100배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광물 점유율입니다. 숫자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100%인 것도 있고요. 대부분 65에서 85%. 전 세계 히토류와 광물 산업을 거의 다 장악한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녹색 사기국의 돈의 종착지는요, 사실 중국입니다. 모든 캐시플로우를 보면 결국에 중국이에요. 중국 기업들과 중국 광산들과 중국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 매니저들에게 돈이 가고요. 재생에너지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70%입니다. 전 세계 수출하는 양에. 그 다음에 전기차 핵심 광물 시장 점유율도 아까 보시다시피 약 85%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논리가 생기죠. 탄소 중립을 외치고 전 세계인들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로 정책 기조를 펼쳐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돈이 된다? 중국에게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재생에너지도 많이 설치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에너지를 중국은 만드냐? 석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석탄 발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석탄 발전소의 몇 퍼센트가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83%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의 절반이 중국에서 짓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은 석탄과 석유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만들어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만들고 그걸로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 선진사회에 팔고 그것을 받아들인 국가의 에너지 시스템은 망가지고 에너지 비용은 커지면서 중국의 돈이 돼요. 이 구조가 이 전체 탄소 중립 아젠다의 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출을 했고 중국은 돈을 벌죠. 진짜 이 표정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국은 매롱하는 거죠. 선진 문명에.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같은 협약을 통해서 중국은 분담금 없이 선진국들은 돈 계속 내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진 에너지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 그것의 첫 번째 시작점이 유럽이었다. 근데 그 다음은 누구다? 미국은 이제 기조 바꿨잖아요. 미국은 녹색 에너지 완전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돼야 되는 양이 지금 다 단절되기 시작하니까 그거 지금 다 어디로 돌리고 있을까요? 그거를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 아시아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의 예시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후환경 요금이 3년 새 70% 올랐대요. 최근 환경일보 신문입니다. 기후환경 요금이 4조 9천억인데, 자, 이게 무슨 돈이냐? 여러분 그 전기료 낼 때, 공과금 낼 때 기후환경 피 해서 이렇게 2,000원, 3,000원 내시는 거 있어요. 세대 수마다 다릅니다. 가구에 몇 분 계시냐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전 국민이 다 내니까 그 돈이 연간 얼마래요? 약 5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조를 국가가 받아서 뭐 하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보조금으로 쓰고요. 탄노기 같은 데다가 예산 편성해서. 그 다음에 녹색정책 연구 합계에다가 프로젝트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통해서 이 두 큰 이해관계가 산업과 학계가 돈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탄소 증액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왜? 프로젝트 받아야 되거든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 학생과 그 다음에 같이 파트너들과 많겠어요. 이 돈의 흐름 안에서 결국에 마지막 목적지는 누구다? 이렇다는 겁니다. 요 사이클이 지금 기후 환경 요금 안에서만 도는 것이냐? 아니죠. 재생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이제 ESG를 통해서 기업까지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 돈의 논리를. ESG를 제가 이제 요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ESG는 기업에 침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SG는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과 사회는 좋아요. 근데 결국에 지배구조를 저는 왜 넣는지, 제가 처음에 탄소중립 전도사로 ESG의 전신이 지금도 있지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3일 회계법인에서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프로토콜 만들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정말 우리의 답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탄소중립의 거짓을 알게 되고 완전히 탈바꿈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을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이겁니다. 자, ESG는 쉽게 이거예요. 착한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착한 기업. 근데 어떤 착한 기업이냐? 누구의 말을 잘 듣는 착한 기업? 정부의 말 잘 듣는 착한 기업 책출해내는 거예요. 정부의 규제에 말 잘 듣는 기업만 남겨놓으려는 어젠다가 ESG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를 매기거든요. ESG 프로토콜 안에 다양한 이 점수를 다 따야 투자나 대출을 가능하게 해요. 이거를 그냥 법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ESG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서비스의 경쟁력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기업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와 얼마나 좋은 기술과 얼마나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시장에 내놓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만 중요하다? 정부의 말 잘 듣는 기업만 중요한 형태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반시장 구조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에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의 무기가 ESG다. 그리고 국가 위에, 정부 위에, 그 위에 심판자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ESG고, 저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UNIPCC가 만든 겁니다. 소비자의 권한은 이제 없어져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ESG 포인트가 낮으면 그 회사를 사실은 망가뜨리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정부가 할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뭐예요? 정부의 말 잘 들어야 소비자들도 그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거고, 실제로 코로나 후에 만들어진 게 ESG고요.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는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기업 구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신사회주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온난화가 문제라면 수증기를 중립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수증기에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악마화하는 거예요? CO2, 죄 없는 CO2에다가 계속 악마화가 선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ESG로 기업의 비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효율보다 ESG 점수가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정부 눈치 보는 기업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데 ESG 비용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기업 내부 의사결정을 ESG 위험 지속경영 컨설턴트들이 하고, 그 배후에는 정부가 있는 거죠.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가 됩니다. 왜? 이 비용들은 기업은 다 어디로 넣어야 돼요? 프라이스, 그죠? 소비자 가격에 다 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누가 피해 보는 거예요?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지만 결국에 소비자가 그거의 모든 피해를 직격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주정부는 ESG를 폐지하기 시작했고요. ESG 금융산하 주정부 거래는 금지했고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서 이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없게끔 막는 법안도 만들고 있고, 친환경이 아니라 기업 존폐를 정부가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ESG의 뿌리에는 탄소 중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이 거짓이다라는 것만 많은 대중들이 알잖아요. 그 이외에 많은 녹색 관련된 어젠다들은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뿌리는 탄소 중립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이산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드린 거고요. 거짓은 확장되기도 쉽습니다.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거품이 꺼지는 것도 굉장히 삽시간에 꺼질 수 있어요. 뭐만 들통나면 탄소 중립이 잘못됐다는 것만 알면.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국회에서 이런 행사가 열렸어요. 세미나가 열렸어요.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가 기업에 지배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게끔 지금 바꾸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많은 금융 관련 그다음에 법조인 분들께서 오셔서 국회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세미나를 여신 건데, 자, 이 어젠다 안에 사실은 무엇이 들어있다? 무기가 ESG입니다. ESG 안에 기업 지배 구조를 왜 넣겠어요? 기관 사모펀드, 공적 자금이 기업의 의결권을 갖고 그것에 쓰여지는 도구, 어젠다, 프로토콜이 ESG로 같이 묶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까지 정부가 터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3분 정도 짧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분들과 많은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께 실제로 이 문제는 단순히 금융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ESG와 같이 묶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때 박성수 교수님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이제 녹색 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만큼은 못 하셨대요. 제가 통화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최초로 녹색 사기를 말한 사람이 정말 영광스럽게도 됐습니다. 진짜 저 이때 국회의원분들 8분 계셨거든요. 정말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뭔가 제가 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이 녹색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좋은 계기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색 정책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녹색 사기국의 명분을 강하게 만들고 공포감과 시민 통제의 핵심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리백은 에너지 시스템의 무기가 되고, ESG 경영은 기업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형태. 그래서 결국에 정부가 기업을 국유화시키는 형태를 만드는 무기가 ESG다. 그리고 북극 항로 문제는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 빙하는 계속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4가지 어젠다를 저희는 앞으로 폐지하는데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중국산 태양광 부품이 있으면 이제 수입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지금 대국민 탄소중립 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선진 문명들은 깨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탈퇴한 유엔 산하 기구 중에 35개가 기후 변화 관련된 기후 어젠다 관련된 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12개의 가장 윗단에 있는 모든 정책을 결정짓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데이터를 뿌려대는 기구들 12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FCCC, 여기가 최고 맨 위에 단에 있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UNIPCC는 데이터를 생산해냅니다. 그 다음에 아이레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국제협력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연구, 국제태양에너지산업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보전연맹, 그리고 환경협력위원회. 사실 이것을 다 보면 마치 한 국가의 구조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각각 전 세계의 각 정부에다가 오더를 내리는 거죠. 데이터를 주면서 명분이 생기니까 유엔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12개의 굵직굵직한 기구들을 다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FAO, 식량도 기후 관련된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상기구까지도 탈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O, 그 다음에 헤비타트도 다 탈퇴했고요. UN 대학, 여기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UNIPCC에서 일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교육기관입니다. 여기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은 전 세계의 이념을 담합합니다 하는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유엔 산하 66개 기구는 뭘 한 것이냐? 녹색 소굴입니다. 본진이고요. 여기서 탈퇴했고요. 녹색 기후 기금은 돈을 뿌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탈퇴합니다. 그래서 명분과 본진과 돈을 한 번에 다
끝낸 거다, 차단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유엔 7월이면 운영비 바닥입니다. 미국이 선언하고 1년도 안 돼서 이제 유엔은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돈이 흘러 들어갔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잔치 중입니다.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15조,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3조. 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나라 녹색 사기에 계속해서 쓰여지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고, 더 막아야 하는 것은 여기 예산 중에 정말 단 1원이라도 녹색 기후 기금과 UN IPCC에 지원하는 돈으로, 미국이 분담금 차단했는데 그걸 대체하는 돈으로 우리나라 돈이 흘러 들어가는 순간 정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잘못된 선택만은 대한민국 현재 잘못된 정책이지만 어쨌든 결국에 돈 문제인데 그것만큼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미국이 차단한 중국의 돈줄을 그쪽에 지원하는 형태를 국제사회에 보인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 경제 붕괴와 사회 혼란과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과 AI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판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나마 최근에 원전을 다시 신축하는 것을 승인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 또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면죄부인 것 같거든요. 나중에 정말 잘못됐을 때 우리는 원전 하락은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빠져나가려는 용도라고 저는 보고요. 진짜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쓰여지는 이 잘못된 국민 혈세 이거 다 폐지하고 이 돈을 진짜 우리나라 국력과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예산이 쓰여져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클린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에 그다음에 코리아가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전 체코 대통령 바슬라프 클라우스 전 체코 대통령이 회장이십니다. 총리 6년 하셨고 대통령 10년 하셨고 공산 시대를 척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싫어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지금 현재 클린텔 전체 본부의 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존 클라우저 박사, 예베르 박사님 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분들이 대사로 있으십니다. 이분이 2023년에 퀀텀 코리아 모셔서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 받으셨고 2022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 2023년이면 받고 바로 다음 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핫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 물론 지금도 정말 유명한 분이시지만. 근데 이분이 퀀텀 코리아 와가지고 15분 기조연설 하셨는데 거기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말씀을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과학 정보를 만들어내서 전 세계 기후과학이 완전히 썩어가고 있다 라고 15분 동안 규탄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사들이 다 왔었거든요. 보도 일제히 멈추고 그래서 이렇게 기사 한두 개만 남겼어요. 근데 이런 분이 클린텔의 대사로 계시고 그 다음에 그린피스 창립자시죠. 이 패트릭 모어라는 분은 창립한 여러 명 중에 한 분이시고 이 그린피스가 중국 자본과 많은 자본들에 통해서 변질되는 것을 보다 못해 나오셨어요. 이거 잘못됐다. 완전히 정치화된 환경단체가 되어버렸다. 그린피스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규탄하시는 세계적인 유명하신 분이고 린첸 교수님.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세요. 박석순 교수님만 대사시고 총 전 세계 27분의 대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클린텍 코리아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당연히 없고요. 일본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후원인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녹색 사기국에 동조하는 전문가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국민에게 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서 그 다음에 이것을 악용하는 정치인들과 학자분들이 실제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 계속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낼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미국의 이산화탄소 연맹과 클린텍 본부와 대한민국의 클린텍 코리아가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도 받고 같이 소통하면서 석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아카데미 커리큘럼도 저희가 만들어서 많은 한국의 많은 젊은 분들, 청소년분들이 기후 과학의 진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녹색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거고, 무엇보다 기업들, ESG 경영이다, 탄소 중립이다, 결국에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고통이거든요. 기업들이 그런데 한두 기업이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국가의 규제가 있고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할 거고, 그 기업들을 연대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소비자들에게도 알리고 여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린텔 코리아 유튜브 채널, 또 기후정음 채널은 제 개인 채널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 쇼츠 영상들이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식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천재는 문제를 예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직시했다면 이 문제가 정말 발생이 돼서 국가에 큰 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예방해 나가자라는 차원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그 핸드폰 딱 열어주시고요. 이 QR 딱 찍으시면 클린텔 코리아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오늘 강의 들으신 거에 피드백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응원의 말씀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특강이라던가 다른 컨퍼런스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출장이라든가 해외 석학들을 모시는 일이 있거나 하면 그런 정보들, 이벤트들 같이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에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도 이렇게 해놓고, 또 기후정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지금 한 내용들을 좀 더 데이터화해서, 아까 전에 비판서도 클린텔 코리아가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 기후정음의 두 번째 책인 녹색 사기를 규탄하는 책도 저희가 이제 클린텔 코리아 자체 내에서 간행물로 또 도서를 만들 건데, 그런 많은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저희가 같이 협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런 일을 또 앞으로 하고 싶어요. 뭐냐면 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석순 대사님과 제가 준비돼 있으니까, 과학은 토론회장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같이 소통을 통해서 잘못된 과학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막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고 싶고요. 그게 이런 다규모 같은 정말 좋은 우파 단체에서도 혹은 언론사에서도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 진실을 알리는 일에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 한번 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자교모 김영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